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백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안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 국가도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돌아가잖아요. 이처럼 에너지를 둘러싼 안보가 요즘 들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윤상원 기자가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국민 윤상원 기자가 옆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 굉장히 두 분이 바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약간 죄책감이 들 정도로. 죄책감이 드나요? 항상 이 일의 특징은 일이 항상 몰려요. 항상 한가할 때는 또 한가하다가 맞아요. 일이 몰리는 일이 많은데 저도 막판 들어서 지금 이 녹화 막판 들어서 갑자기 일이 몰려가지고 저 오늘 기사 5개 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통신사도 아니고 진짜 심해. 원래 우리 회사 유명한 대한민국 교육계에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거 진짜 대단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아니 뭐 모의고사 내일 모레 보거든요. 6월 모의고사. 그런 거는 뭐가 제 기사가 아니어도 알 친구들은 알지 않을까. 그러게 연합뉴스 정도인데. 그러게 오늘은 좀 그래서 열심히 근로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 지망을 받았죠. 시즌은 아니고 이제 한 달 후에 나는 거죠, 인사가. 근데 이런 회사 얘기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뭐 인사야 뭐. 뭐 반기마다 하는 거는 네. 뭐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죠. 그럼요. 네. 그렇군요. 백현 기자는 어디가 전 오고 남아 싶으세요? 있고 싶습니다. 뭐야? 여기서 소원 소리 하는 거야? 뭐야? 저는 다들 좋은 곳에 밀레니얼 가서. 실험실에 남아 있고 싶습니다. 아 맞네, 밀레니얼 실험실. 그럴게요. 그 이름 좀 바꿔야 되잖아. 이제 언제적 밀레니얼인가요? 이제 남국민 Z 기자가 실험실 만약에 바꿔야지. 오면 밀레니얼이 안 돼. 남국민 기자 가는 게 확정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몰라,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백희연 팀장과 함께 일을 하고 너무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저희 밀레니엄 실험실에 그 박건 저희 후배 기자가 네. 그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영끌했다가 폭망한 사람들 취재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취재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밤새 유튜브를 틀어놓는데요, 그분들은. 네. 그래서 종목을 자기랑 똑같은 데에 투자한 유튜버 그 유튜브를 켜놓고 라이브를 켜놓고 그 사람이 소리 지르면은 잠을 못 자는 거고 그 사람이 조용하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그 인공지능이네요. 그러네요. 그랬었는데 이제 다 잃고 오늘 뭐 전화 통화한 분은 1억 넘게 잃었는데 그거를 지금 갚기 위해서 5잡을 뛰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거를 하지 않고 5잡을 해서 1억을 벌었으면은 그러면 더 빨리 아파트를 샀겠죠? 그죠. 1억이면 10만 달러인데. 10만 달러요? 네, 10만 달러잖아요. 갑자기 왜 10만 달러로 변환을 하는 거죠? 아니 영화 같은 거 볼 때 10만 달러라 그러면 막 거기 보통 인질 몸값 막 이런 거 할 때 10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정말 1억 이런 돈이 막 마치 돈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완전 돈 아닌 것처럼 네. 보이죠. 지금 아파트가 없이 얼마나 그러니까 올랐나? 사람들이 1억 벌었다 그래도 부럽긴 한데 그냥 그래 그 정도가 된 1억이구나 이 것 같아. 정도인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윤상원 기자가 가져오신 책은 뭔가요?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화제 전환을 한다고요? 약간 비트코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앵커는 못 하시겠네. 약간 우울해져가지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책 소개해주세요. 네, 책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 이름이 뉴맵이라는 책입니다. 이름이 좀 독특한데 이게 직역을 하자면 새로운 지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지리학이랑 관련된 책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게 그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지리의 힘 같은 지정학, 그러니까 지리와 정치를 결합한 뭐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의역을 하자면 지정학적인 패권 지도를 다시 그린다 뭐 이런 책인 건데요. 뭐 지정학적 패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를 풀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윤상원 기자가 요즘에 계속 가져오는 게 지리의 힘, 뭐 뉴맵, 자꾸 뭐 패권을 뭐를 중심으로 패권이 돌아가나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외교 이런 것들이 사실 패권이랑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외교라는 게 어쨌든 우리 국가가 살아남는 게 최우선 목표인
그거니까요. 외교나 국제 정치학이.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여러 번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리가 중요하다는 건지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건지 그래서 패권이 결정되는 결정타가 뭔지. 근데 그거는 학자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왜 경제학도 사실 뭐 행동 경제학 다르고 거시 경제학 다르고 미시 경제학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자의 시각에 따라서 패권을 줄 수 있고 그 국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 요소가 뭔지는 너무나 달라서 사실 일원화된 뭐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학자들 보면은 뭐 설탕이 바꾼 세계에서 하면 그런 식품 공부하는 분들은 맨날 설탕이 세계를 바꿨다고 하고 언론에서는 미디어가 세상을 바꿨다고 하고 이분은 이제 에너지가 세상을 바꿨다고 하는 거잖아요. 미디어가 세상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뭐 유사일의 최대 발명이 문자 그 다음에 인쇄술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죠. 미디어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소셜 미디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계보를 찾는 경우도 있고. 소셜 미디어가 세계를 바꿨다, 뭐 정치학적 지형을 바꿨다라고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책이 요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이게 지정학 문제잖아요. 에너지가 주고하는 그쵸, 문제인데 그쵸. 홍보 문구로 보면 재밌어요. 이 책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에 따라 부의 흐름이 바뀐다 이렇게 써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를 경제책처럼, 그러니까 그죠. 물론 경제에 관련이 돼 있지만 네. 약간 당신의 부를 지키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막 이렇게 카피를 뽑더라고요. 그렇게 카피를 뽑는 게 저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 얘기는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 나 부의 미래가. 그러니까 그러게 내가 이거에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부가 있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이 책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데니얼 예긴이라는 사람이 에너지 안보 분야를 거의 만들었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박사 학위를 이제 캠브리지에서 외교 역사, 뭐 국제정치학 역사로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우연하게 하버드에서 강사 생활을 하다가 프로젝트에 참여, 뭐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뭐 석유 시장, 뭐 에너지 시장의 미래가 발달하는 내용을 리포트를 낸 뒤에 이제 뭐 석유 회사들에서 컨설팅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나가서 회사를 세우고 지금도 그 세운 회사가 뭐 그 합병된 뒤에 되게 유명한 시장조사 뭐 정보조사 업체 합병된 뒤에 거기 지금 부회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에너지 안보 관련한 리포트를 쓰다가 이분을 처음 발견했는데 이분이 이 정도로 유명한 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거의 약간 뭐 에너지 안보의 아버지 뭐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 이분 책 다 있어요. 진짜요? 그리고 이분 책들은 중고 시장에서 엄청 비싸게 팔리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에너지 이분 책 특징이 다 백돌책이거든요. 기본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번 것도 길더라고. 네, 이거는 짧은 편이 전 보고 웬일로 조그맣게 내셨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2030 에너지 혁명인가 그 한국 제목인데 그 책은 한 4, 5만 원 하고 이 황금의 샘도 한 재작년인가에 나왔는데 네. 이것도 절판돼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리고 그죠?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확실한데 좀 분야가 마이너하다 보니까 한동안 안 팔리다는데 요즘은 이제 막 에너지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뭐 에너지 관련 리포트를 썼던 게 뭐 물론 그냥 학사 리포트긴 하지만 그때가 뭐 2016년, 7년 뭐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에너지에 대한 요즘 변화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그 저 미국 워싱턴에서 인턴 했을 때 그때도 저는 늘 신기했던 게 에너지 안보 관련한 그런 컨퍼런스가 진짜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에너지 안보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어본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에너지 안보가 왜 중요한지도 솔직히 몰랐고 저는 일단 외교 정치학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냥 뭐 패권이라고 함은 그냥 되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미국 대미 관계 뭐 이런 거에만 치중했지 이게 에너지 안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진짜 많고 또 에너지 분야에 그 섹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싱크탱크들마다 네. 뭐 브루킹스 연구소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 에너지 안보를 연구하는 그런 섹션들이 따로 있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핫한 분야고 중요한 분야인
인 거를 청취자분들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한 국가가 돌아가려면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힘을 쓸 수 있듯이 국가도 이제 산업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국가는 경제가 돌아가야지 국가인데, 이 산업이 굴러가려면은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공장이 돌아가려면은 철 뭐 이런 걸로 건물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철이 들어가가지고 원자재가 돼가지고 뭐 물품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뭘로 굴려야겠어요? 공장을 당연히 에너지로 굴려야 되겠죠. 그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텐데, 뭐 화력 발전도 있을 거고, 뭐 원자력 발전도 있을 거고, 수력 발전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안보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한 게 원자력 발전소, 원전 폐기 네, 원전 관련한 폐기 관련한 그런 이슈들이 나오가.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뭐 에너지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전환기라 가지고 저도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탈탄소 갑자기 연결돼서 막 나오는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이것저것 공부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저도 태양광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한 10배? 10배 올랐어요. 10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석유 기업들이 정말 지지부진하거든요. 요즘에 유가를 많이 올랐는데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뭔가 엄청 전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한 국가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방식이 변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알아가야 될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천년 만년 같은 에너지원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예전에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석탄을 많이 사용했지만 아까 남궁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요즘 뭐 탈탄소, 뭐 친환경 에너지가 대두되다 보니까 다른 에너지원으로 옮겨가는 거죠. 대부분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석유죠. 석유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저자가 얘기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그 에너지 관련 안보 관련해서 그 쓴 책이 황금의 샘, 영어로는 더 프라이즈. 이게 왜 이렇게 번역됐는지 제가 사실 읽어보지는 못해서. 더 프라이즈. 책이 진짜 재밌어요. 이분이 벽돌 책이라고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게 책을 읽어보면 진짜 재밌고, 이번 책도 굉장히 재밌게 술술 읽히더라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야기꾼이면서 맞아 그러니까 이야기꾼이시죠. 에너지를 이야기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야기꾼이시고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그 책 다 읽어볼 만해요. 그리고 번역도 이번에 너무 잘 된 것 같은 게, 뭐 매끄럽게 되게 번역된 편인 것 같아가지고 번역투가 좀 적고, 약간 이거 되게 초월 번역도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은 석유 말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금의 샘은 석유 얘기였고, 네. 이 책은 무슨 원료에 대한 얘기인가요? 원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에너지 그 지속적으로 한 국가가 공급받는 에너지가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게 그 에너지원이 바뀌는 배경이 탈탄소, 뭐 친환경 이런 거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새롭게 이 책이 조명하고 있는 에너지원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중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셰일가스와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셰일가스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천연가스라는 게 보통 지하에 매장된 탄화수소를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해요. 이 천연가스라는 게 가스 형태로 된 에너지원인데, 보통 원유랑 같이 존재를 하거나, 뭐 어떤 지층의 가스 뭐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저장된 게 이제 천연가스거든요. 그래서 보통 석유와 같이 메탄가스 형태, 그러니까 뭐 탄화수소니까 메탄가스 형태로 저장된 건데, 근데 보통 천연가스는 주된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중요한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근데 왜냐하면 원유가 일단 쓰기가 간편하거든요. 왜죠? 왜냐하면 그 일단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원유가 더 높기 때문에 원유를 더 많이 쓰기도 했고, 가스랑 액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밀도에서 에너지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가스를 처음에 쓰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고 원유만 쓰다 보니까 기반 시설들이 다 원유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가스도 쓸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기반 시설들이 조금 만들어진 그런 시간차 같은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원유가 액체 형태니까 옮기기 편하다는 거죠. 원유 같은 그렇죠. 드럼통에 넣어서 팔거나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가스는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가스는 어떻게 옮겨야 되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스 파이프 형태로 이렇게
그 뭐 매립을 해가지고 가스를 옮기는 방법이 PNG 파이프 내추럴 가스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LNG 오, 형태가 LNG. 있어요. 택시들 중에서 LNG 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가스라고 한국은 거의가 아니지. 한국은 100% LNG니까 한국에선 그냥 가스하면 LNG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죠. 버스도 다 LNG 버스죠. 그렇죠. 천연가스 버스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상에서는 사실 LNG, PNG 의미가 없는데 왜냐면 이미 도입이 된 순간부터는 다 이미 그게 돼 있잖아요. 이미 기화가 된 상태로 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액화가 된 상태로 쓴다고? 아니요, 이제 보통 쓸 때는 기화를 다시 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옮길 때는 액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좀 밀도 있게 올 거잖아요. 배에다 넣어서 네. 오려면. 근데 그걸 다시 터미널로 오면 이걸 다시 기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LNG가 아까 이제 남궁 기자가 말했듯이 배에 실어서 오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영하 162도에 얼리면 가스가 액체로 변해요. 그래서 이 가스를 그 기체 형태에서 액체 형태로 변환시키고 특수 선박에 싣고 여기저기 옮기면 그게 LNG인 거죠. 액체화된 형태의 천연가스, 리퀴파이드라고 해서 LNG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천연가스라는 게 쓰이긴 쓰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버스나 택시들에. 근데 어쨌든 석유보다는 잘 안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차적인 에너지원이긴 한데 좋은 점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원유에 비해서는 별로 이렇게 배출하지를 않거든요. CO2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적고 오존도 적게 생성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석유에 비해서는 청정 에너지라는 평가이긴 한데, 물론 이제 그 발생을 아예 안 시키는 건 아니고요. 뭐 황산화물이나 뭐 그런 것들을 미세먼지를 배출시키긴 해요. 그래도 원유나 석탄보다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옮기기도 힘들고 비싼데 이제 석유보다는 환경을 덜 파괴하고 탄소도 조금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때도 환경 파괴 관련해서 우려가 좀 있었긴 했는데,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슬슬 나오긴 하니까 국가들 입장에서는 천연가스를 많이 쓰면 쓸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양도 적고 이제 기반 시설도 부족하긴 하지만 쓰려고 했다가 이게 석유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사용량이 좀 적었다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셰일 혁명이라는 셰일 거예요. 혁명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뭐죠? 설명해 주세요. 이제 보통 석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는 유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주머니 형태로 큰 공간에 액체가 뭐 고여 있는 게 석유라면은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라고 뭐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셰일이라는 안반층에 이제 갇혀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갇혀 있는 건 알았는데 이거를 팔 방법이 없었던 건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걸 파내지? 이 셰일가스를 캘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할까 하다가 찾은 방법이 안반층에 드릴이 달린 파이프로 층을 뚫은 뒤에 그 파이프를 통해서 모래랑 물을 이렇게 좀 섞은 특수 용액을 이렇게 쭉 쏴요. 그래서 그 쭉 쏘면은 물이 들어가면서 그 틈을 벌리거든요. 그 틈을 벌려주면 그쪽으로 가스나 오일이 나오는 방식을 우리가 이걸 수압 파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 1950년대에 개발된 기술이긴 한데, 뭐 사실 이게 처음부터 진작에 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들어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그냥 어쨌든 파이프로 뚫고 모래랑 물을 섞어가지고 적절한 비율로 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정확한 모래를 섞는 비율이나 속도 같은 거에 따라서 경제성이나 안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수평 굴착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드릴을 파면 수직으로 파잖아요. 근데 수직으로 팠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 드릴을 방향을 바꿔서 수평으로 파야 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셰일 가스가 이렇게 수직으로 크게 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넓게 퍼져 있거든요. 지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세로로 들어가서 세로로 들어가서 계속 옆으로 가로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을 때 큰 살덩어리 먹기 쉬운데 이거는 막 뼈에 있는 거 다 싹싹이 발라 먹어야 되는 그런 기술 같은 거네요. 이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죠. 가스는 얼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았겠죠. 수지 타산이 처음에 안 맞았고 개발 비용도 너무 컸던 게 이게 98년도에 그 미첼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2억 5천만 달러를 집어넣었대요. 그때 당시 2억 5천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한 2억 2,800억 하나로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20년 전이니 30년 전인가? 20년도 더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7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발견하고 나니까 되게 뭐 거의 혁명처럼 엄청난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7년도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에너지가 절반 이상이 석탄에 의해서 돌아갔는데, 근데 이후에 이제 2014년, 2015년쯤 셰일가스가 처음 이제 보급화되기 시작하면서 2019년도에 보니까 석탄 발전량이 절반 수준에서 24%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천연가스 비중이 17% 이하에서 35%로 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거의 진짜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천연가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O2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양이 엄청난 게 셰일가스가 석유는 막 일부 지역에만 있잖아요. 북해, 텍사스, 뭐 중동 이렇게만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진짜 전 세계에 다 있더라고요. 셰일가스 한국 빼고는 다 있는데 거의. 그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매장된 게 지금 발견된 것만으로도 미국이 200년 동안 쓸 양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 유전 터졌다는 말로 부족하거든요. 유전이 몇백 개 터진 수준의 혁명이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 근데 2019년에 이게 조금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왜냐면 아까 미첼 에너지라는 회사가 1998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그죠.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거의 몇 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40년이 걸렸네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때 동안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돈을 쏟아 부은 게, 물론 그러니까 이제 2014년, 2015년 이때쯤 이제 본격적으로 발견을 하고 와 이게 경제성이 있구나라고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어쨌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인 건데 근성 하나는 알아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이게 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개척자들이 금강 골드러시 가가지고 어떤 그 레드넥이 맨날 그 흙 뒤집어 쓰고 맨날 그 굴 파고 와서 술 마시고 와서 다음날 굴 파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석유 개발할 때도 미국인들이 진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것도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있대요. 어떤 특정인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셰일의 아버지라고 불린대요. 그 네. 트럼프가 막 혼장 주고 그랬나?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좀 그런 남부 그런 분이고 좀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부 백인 레드넥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걸 수십 년을 셰일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이 미첼이에요. 미첼. 아, 네네네. 그분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이 사람 자체가 네. 완전 집념의 사나이라고. 네. 그리고 약간 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아메리칸 정신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아니 저도 이 얘기를 이 앞에 되게 미첼 얘기가 되게 오랫동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책 앞부분에 엄청 나오죠.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40년 동안인가?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뭐 한 몇십 년 이후에야 겨우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성비가 나온다. 이거를 그때 인정을 받는, 저는 그때까지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진짜 존버했어 이분은. 미국은 진짜 이런 기업, 그 저번에 우리 더 빡세 할 때도 그 네. 말콤 컨테이너 혁명. 맥린 네. 그분도 진짜 거의 전 재산 다 해가지고서는 산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히 좀 이런 외골수들이 있고 그들이 좀 달릴 수 있는 그 자본이 공급이 꾸준히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그 막 맨날 화성 가자고 하는 것도 미국이니까 할 수 있지. 맞아요. 우리나라였으면은 그 돈도 없고 그 정도로 그렇죠. 월스트리트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 성격이 딱 봤을 때 이게 빨리빨리 결과가 안 나오면은 때려치고 다음 걸로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또 하다가 조금 해봤는데 안 되면 때려치고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런 성격이 그쵸. 있어가지고. 우리는 빨리빨리 이걸 이렇게 탁탁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미국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계속 팔 수 있는 좀 그런 그러니까 여유가 대단한 있다고 해야 것 같아요. 될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걸 시작하게 된 게 뭐 약간 환경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책 앞부분에 그 이제 조지 미첼
이라는 사람이 그 환경단체 보고서를 하나 환경단체는 아니고 환경 관련 보고서를 하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클럽이라고 되게 유명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본 이후에 맞아. 그러니까 지구상 인구가 일단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서 이제 모든 천연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인데, 근데 이게 셰일가스까지 이어질 정도로 큰 임팩트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셰일가스를 개발하게 된 게. 웃긴 게 로마 클럽 그 보고서는 거의 다 틀린 걸로 결론이 났는데도 그죠? 세상을 이렇게 바꾼 걸 보면 참 지금 탈탄소 열풍도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예를 들면은 허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구는 허구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요즘 책도 나오고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탈탄소 움직임 자체가 뭐가 지구를 바꿔놓을 수는 있는 것처럼 그렇죠. 뭐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그러니까. 수도 있죠. 그런 거 보면 참 변화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남궁 기자는 환경 문제가 허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저는 엄청 탈탄소를 좀 빨리 해야 된다. 저도 탈탄소 빨리 해야 거기로 돈이 왜냐면은 저는 네. 저는 빌 게이츠랑 네. 그 블랙록이라고 있는데 네. 사모펀드. 아니요, 미국의 자산운용사예요. 자산운용. 거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ETF를 만들고 있는데 ETF가 그렇죠. 이제 자산이잖아요. 거기가 운용하는 자산이 1경이거든요. 1경원. 맞아요. 근데 거기 회장이 자기는 ESG 안 지키는 데 이제 투자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보고 알았어요. 빌 게이츠랑 블랙록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다. 세상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돈이 일단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세상이 바뀐다는 거니까. 근데 블랙록은 이번에 거기서 그 비트코인으로 돈 엄청 잃었잖아요. 그 JP 모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마약이라 그러면서 중개 상품도 내놓고 하니까. 그렇죠. 월가분들이야 뭐 돈만 내면 뭐든 못 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돈을 잃긴 했다.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석탄 발전량이 2019년에는 24%로 떨어졌다. 석탄 발전량이 24%로 떨어졌어요. 절반에서.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바마나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협정을 맺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셰일가스로 인해서 모든 에너지원들이 충족이 됐는데 심지어 그 탄소도 배출을 안 해.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는 끝났다. 어떻게 보면 탄소를 배출을 안 한다는 이유로 그 중동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석유를 쓰지 말자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미국이 멍청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1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왜 어떻게 파리 협정을 왜 맺었지라고 그 당시에는 되게 뭐 여러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셰일 혁명이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탈탄소 열풍이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좀 할 말이 있는 게 그러니까 한국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 철 만들고 배 만들고 이런 거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배와 철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가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철강도 그렇죠. 그렇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악당으로 찍혔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4대 기후 악당 맞아요. 해가지고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한국, 사우디인데 네. 이 나라들이 다 원자재 캐고 우리처럼 이제 제조업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쓰는 걸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데 그죠. 우리의 탄소를 줄이라 그러면 만드는 사람만 책임이냐? 그러면 쓰는 사람도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쵸. 이게 최선진국들은 제조업을 안 하니까 이거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자기들은 어차피 제철소도 없고 시멘트도 안 만드니까 그렇죠. 좀 후발 추격자들을 이제 뿅망치로 때리는 거죠. 이제 근데 중국이 의외로 재생에너지 거의 세계 톱급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카드를 받은 거죠. 그 중국은 일단 넓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땅이 일단 재생에너지가 너무너무 쉽죠. 중국이 지금 거의 그 재생에너지 패권을 잡아가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은 이게 이해타산이 맞는데 한국 같은 나라는 좀 앞으로도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는 맞아. 부분입니다. 한국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거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태양열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그 하도 친환경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친환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태양열에 미친 듯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유럽에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태양열 에너지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이 돈이 다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막 주다가 이제 나중에 반발이 나온 거죠. 아니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 어떡하냐. 그 태양열 기판들 있잖아요. 음. 그 점유율 중국이 80%고 한국이 10%예요. 그러니까 태양열 하면 동아시아만 좋은 거가 되거든요. 그쵸. 유럽이랑 미국은 이거 그래서 요즘 자꾸 거기서 원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동아시아만 배면 불린다. 근데 뭐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태양열 빼고는.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열을 둘러싸고도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안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셰일 혁명 덕분에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좋아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랑 연결이 된 게 왜냐하면 셰일 혁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생각보다 셰일 혁명이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남궁 기자가 말했듯이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백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안에서 에너지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뭐 이 에너지원을 해결한다는 거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제조업을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선진국들이 안 하는 이유가 노동력이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 인건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은 그 물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물품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더 싼 값에 세계화 시대에 더 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와중에서 굳이 노동력이 높은 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되냐? 아니 우리는 동남아나 중국에서 생산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게 바로 세계화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 해결이 된 거예요. 싼 값의 에너지를 해결을 할 수 있고 이게 탄소도 배출을 안 하면 그럼 우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제조업을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때쯤 생기기 시작한 게 리쇼어링이라는 현상입니다. 리쇼어링이요? 네, 리쇼어링이 한 번쯤은 다시 들어봤을 거예요. 다 들어봤죠. 오프쇼어링이 있고 리쇼어링이 있는데 맞아요. 오프쇼어링은 이제 그 바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해외 공장을 세우는 거를 오프쇼어링이라고 하고 리쇼어링은 리라고 해서 다시 이거를 불러들이는 거죠. 자국으로 이게 공장들. 애플이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되게 되게 많이 들렸던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애플도 그렇고 뭐 포드 공장도 다시 미국에 짓고 뭐 무슨 제조업 공장들이 보통은 미국에서 이제 해외로 다 빠져나가면서 그 녹이 슬었다. 그 컨베이어 벨트에 녹이 슬었다 해서 러스트 벨트인 건데 다시 들어오면서 그 제조업들이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2019년에 무역 적자가 2007년보다 줄었거든요. 근데 얼마가 줄었냐고 하면은 3,090억 달러가 줄었어요. 3,090억 달러요? 300조, 330조. 340조. 네. 근데 미국은 무역 적자가 몇천 조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네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액수로 따지자면 되게 큰 수준이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미한 수준일 수도 있지만 액수 자체로 보면 되게 큰 게 이게 그러니까 대파를 직접 집에다가 심어서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죠. 대파값이 비싸가지고 우리가 파테크 하는 것처럼 대파값 좀 비싼데 그거를 그냥 자기 키워서 먹기 시작하면 그 수지 타산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게 대파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집에서 거의 고기가 자라는 수준으로 지금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최대 그 석유 수입국이었어요. 그렇죠. 50%를 어디서 수입해왔다고 했는데. 아니 그 미국은 저기 텍사스에서 나오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자국 그것들은 다 비축해놓고 그렇죠. 일부러 그 수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텍사스도 석유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산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석유를 당연히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뭐 LNG가 그 뭐 자국에서 나니까 굳이 그걸 할 수 없었던 게 첫 번째 측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이 그 에너지로 제조업을 굴릴 수 있었으니까 이제 무역 적자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미국인들은 그 탈탄소 요즘 관심이 많아서 근데 미국인들 좀 반성해야 되는 게 맨날 그 전 세계한테도 탈탄소 하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만나보면 이 사람들은 차들 연비도 안 좋고 차도 크고 그죠. 집에서 냉방 이런 것도 너무 팡팡하고 쓰레기도 너무 많이 버리고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파리에 한 3, 4개월 있다가 네. 미국으로 딱 넘어간 거예요. 겨울에. 미국 이제 보스턴 대학교 학교에 갔는데
파리에서 진짜 추웠거든요. 네.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난방도 잘 안 되고. 음. 근데 미국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나시를 입고 다니는 거야. 똑같이 추운데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미국인들은 진짜 에너지관념이란 게 없어요. 맞아요, 분리수거도 없어요. 안 하고 분리수거도 안 하지. 음식물 쓰레기도 대충 버리지. 그렇죠. 진짜 그냥 펑펑 쓴다는 게 뭔지를 왜냐면 미국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3배가 넘을 거예요. 중국이나 맞아요. 한국인보다도. 아, 근데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 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르겠어요. 중국에선 전 그랬는데 한국도 진짜 춥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추웠던 기억이 아, 많이 나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실에 에어컨이란 게 들어왔었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옛날 말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때 그 초등학생 때 조개탄 가져다가 때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여건이란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선풍기 쓰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선풍기가 당연히 썼죠. 근데 저 아니 고등학교 에어컨이 없었다니까요. 맞아. 아니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난방이 너무 춥지 않았어요? 너무 난 추웠죠. 늘 정말 추웠던 것만 저는 생각나. 발가락이 시려가지고 그래요, 공부가 안 진짜 되더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직도 라디에이터 맞아요, 난방이었을 라디에이터 거예요. 난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무슨 저희는 그 디귿자로 놓고 가운데다 난로를 앉혀놓고 우리가 나이가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디귿자에 놓고 가운데 난로 해놔가지고 앞에 있는 애들은 막 얼굴 땀 나고 뒤에 있는 애들은 뭐 막 손가락 시려가지고 공부 이게 그게 필기가 안 돼요. 언제라고요? 저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아 초등학생 그러면 때. 2000년대 초반이죠. 2002년 막 이럴 때. 맞아. 아 진짜 중국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네. 고등학교 때 한국에 왔는데 똑같았어. 미국은 제가 미군 부대 그 주변에 살았어요. 미군 부대 들어가면 진짜 펑펑 쓰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미국 애들은 반성해야 된다. 걔네는 나시 입고 그러니까 다니지 않으면 그 이상한가 봐. 그 데이터로 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환경 파괴는 제일 많이 하거든 사실. 그렇죠. 그 지구 인구의 미국인이 5%가 안 되는데 에너지는 25%인가 30%인가 맞아요. 쓴대요. 그러니까 반성해야 된다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미국인들의 그걸 배웠어요. 기계를. 난 정말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우리 엄마 맨날 아끼라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그래서 돈을 많이 쓰게 된 그래서 건가요? 난방을 저는 활활 떼요. 내가 추운 것보단 나는 네. 활활 떼는 게 위아더 낫다. 월드다. 난방도 많이 떼고 근데 돈... 우리나라는 알잖아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그치 누진제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스타벅스 가면은 알죠. 그 여름에는 몇 도 이하로 못 아, 내려가고 그렇죠. 적정 겨울에는 온도가 있죠. 몇 도 이하로 못 올리죠. 미국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아. 진짜. 그렇죠. 지구 생각은 동아시아인들이 우리만 해, 우리만.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일본인들도 엄청 아껴 쓰잖아요. 전기는 맞아요. 그쪽은 그 지진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런 전기 같은 거 아껴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낭비를 하는 미국인들이 에너지가 더 생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더 낭비예요? 아니죠. 수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에너지가 잉여가 많으니까 보통 중동이 사실 산유국들이 자기네들이 쓰다가 이거를 그 수출을 하면은 돈을 진짜 크게 거머쥘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서방 세계랑 합작을 해가지고 산유국, 부국이 됐듯이 이제 미국도 가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해외로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LNG 형태로 지금은 LNG 형태로 수출을 하긴 하지만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비를 미친 듯이 짓고 있는 와중에 LNG 이제 그 수출을 하는 다른 국가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카타르. 카타르. 네, 카타르가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그 엄청나게 돈이 많은 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알자지라 방송국, 그러니까 중동의 BBC라고 하는 그 윤상원 기자가 일했었던. 네, 제가 이제 한국 지국에서 일했던 알자지라 방송국도 카타르 국영 언론인데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우리 중에 유일하게 오일머니를 받아본 그게 오일머니가 아니라 가스머니예요. 이제 가스머니라고 해야 돼요. 그렇네. 네. 가스머니네요. LNG 머니로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카타르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 1위를 앞다투고 있다는 건 전 지금 그러니까 책을 읽고 대본을 쓰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와, 가스머니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1인당 7만 달러, 10만 달러 되나요? 10만 달러인가? 얼마 전에 봤던 거. 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10만 달러면 4인 가구면은 4억 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 아빠 아들 둘 있으면 그 집은 4억씩 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16억? 아니죠. 4억. 그러니까 원. 1인당 1억이면은 1인당 1억. 그러면은 4인 가구가 1년에 4억을 번다는 거니까. 그죠. 사막에서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스포츠카 넘쳐나는 거지. 뽑는 데 쓰는 거죠. 스포츠카드 열심히 뽑아야 돼. 내 생각에는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근데 갑자기 이제 경쟁자가 나타난 거지. 원래는 호주랑 다퉜거든요. 1등을. 호주도 LNG 가스 되게 많이 파는 나라예요. 물론 그래요? 철광석 캐고 이러느라고 환경 오염을 할 뿐이지 사실 천연가스를 되게 많이 캘 수 있는 나라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이 등장했으니까 카타르가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 재밌는 게 옛날에 이거 한창 셰일 혁명 때 기사 봤던 거 재밌었던 게 미국에 이제 수입을 했으니까 미국은 가스 수입 항구를 막 만들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들 가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야 그거 빨리 바꿔 해가지고 수출 항구로 그 터미널을 그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는 근데 수출 항구가 더 비싸대요. 이걸 액화를 시켜야 되는 시설이라. 맞아요. 시설이 다르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필요 없고 다 바꿔 해가지고 그걸 수출 항구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럽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설비들이 남궁 기자가 말했던 그 설비들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뭐 일단 세계 세 번째 LNG 수출국은 예약을 해놓은 거고 1위도 카타르랑 다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근데 벌써 시간이 카타르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